루스 몽고메리의 지구 파멸을 예고하다. 루스 몽고메리, 미국의 유명한 영능력자이며 문인이다. 그녀는 정신세계 분야에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이전에도 언론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으로 잘 알려진 지식인이었다. 그러던 중 어떤 특별한 계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놀랄 만한 영적 현상들을 체험한 이후 자신이 영혼 세계의 지혜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선택된 중매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계의 지도령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녀가 매일 아침 명상 상태에서 타자기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면 신명계 지도령들의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신명계의 메시지를 타이핑하게 된다고 한다. 몽고메리는 자신에게 자동기술을 지도하는 신비로운 영의 이름을 릴리와 아더포드라고 밝히고 있다. 신명계의 지도령들은 그녀에게 머지않아 지축 변동이 일어나 이로 인해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 전해주고 이런 자신들의 예언 내용을 책으로 펴내어 세상 사람들이 극이동의 환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가 저술한 여러 권의 서적은 지구 극이동의 문제를 가장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새 문명의 도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의 침몰에 대한 초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그리고 4, 5의 세계, 현세와 내세, 영혼과 인간의 관계 등의 내용도 함께 언급해놓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5권이 넘는 저서를 펴낸 그녀는 심령 분야 및 지축 이동에 관련된 예언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몽고메리는 1950년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의 신문과 방송과 통신, 특파원들의 친선 단체인 내셔널 프레스 클럽 회장으로 선출됐다. 1952년 미국의 점성술사인 진 딕슨의 예언을 칼럼으로 연재하기도 했다. 진 딕슨은 1963년 암살당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한 인물로 유명하다. 1960년대 후반 언론인을 그만두고 정신세계 분야에서 유명한 영능력자인 몽고메리는 현직 기자였던 1962년부터 사망하기 전인 1999년까지 17권의 저서를 펴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회의 사당을 비롯하여 독일, 아르헨티나, 이집트, 구소련, 폴란드, 쿠바 등 전 세계 취재 현장을 누빈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루스 몽고메리는 초자연적이고 심령적인 정신세계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영능력자로서 삶을 살다 2001년 미국의 플로리다 나폴리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언했던 지구 지축이동설과 관련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몽고메리의 지도령은 극이동의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축 변동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변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궁예와 탐욕스러운 영혼을 지구에서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 지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그때에는 음성이나 화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으로 상호교류할 것이다. 즉, 그때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몽고메리의 지도령은 또한 극이동 직전의 시간대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많은 예언가들이 주장하는 시간의 흐름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예언했지만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하여 행여 예언이 맞지 않는다 하여 사기꾼이나 예언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과도 같은 말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몽고메리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니 무조건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어서 지축변화에 따른 대격변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겠다. 불언간 들이닥칠 대변국은 지상 인간계만의 개벽이 아니라 천상 신명계와 우주 자연계까지, 즉 천지인 3개의 우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총체적 대개벽이다. 지구 극이동을 대비하기 위해 유사일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10명 개의 고급령들이 천상에서 인간계로 내려오고 있다고 몽고메리는 전해주고 있다. 이들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큰 깨달음과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장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육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의 궁극적인 개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천상의 영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극이동의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서둘러 왔음을 알 수 있다. 몽고메리는 극이동으로 인한 심한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실제적인 지축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의 특별한 경고가 있게 된다.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산재한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전 연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짧게 전율하는 진동이 발생하고 북미,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사일에 일찍이 없었던 커다란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극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그동안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위도 50도에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땅 덩어리들은 북위 25도 또는 20도의 지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자연히 북반구의 한쪽은 적도를 향해 옮겨가겠지만 그 변동의 정확한 크기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이 예언처럼 지축이 약 25도 정도 이동하면 그것이 지상에 미치는 충격의 파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 지구가 요동치고 하늘과 땅이 제멋대로 춤추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몽고메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극이동의 순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낮은 지역에서는 지구가 공전궤도상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머리 위에 있던 태양이 순간적으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안전한 지역에서 피난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구 표면의 진동과 떨림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대양의 물이 치솟아올라 육지 위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꿀꺽하고 먹어 삼키고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집층 건물보다도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 밀어닥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무시무시한 해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공포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멋진 신세계 속으로 진입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공포를 정복해야만 그 위험천만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는 사나운 바람이 대지를 가로질러 윙윙거릴 것이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처럼 지구는 본래의 공전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지구 극이동이 일어날 때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올 때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극이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문헌은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다. 노스트라다무스, 케이시, 스칼리온 등이 전한 여러 예언들과 성경, 불경 등의 종교 경전,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일족인 호피족의 신화, 이 밖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신화 등에서도 다가오는 천지개벽에 대한 생생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줄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6장 12절에서 14절. 약 2000여 년 전에 요한이 계시받은 이 내용과 몽고메리 여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극이동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한다. 사람, 동물, 새, 나무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갑자기 얼어 죽기도 할 것이며 반대로 어떤 곳은 대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철저한 고립무원의 유령의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 1995년 1월에 발생했던 일본 고베 대지진을 연상해보면 그 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는데 이때 미국의 동부의 한 바다 밑에 땅이 융기하여 그 아랫부분이 아틀란티스의 끝부분이 될 것이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점점이 떠있는 섬지대로 바뀔 것이다. 텍사스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데오의 일부 지역은 바다가 되어 버릴 것이다. 워싱턴 DC는 황폐화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해안의 행락지는 사라지는 데 반해 버지니아 해안 지역은 유달리 안전할 것이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융기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 솟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때 이 지역들은 더 차가운 기후로 변화하는 반면 러시아, 유럽, 캐나다, 북부 지역의 얼어붙은 불모지는 따뜻하고 습기 있는 땅으로 바뀌어 농경지가 되고 또한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넓은 땅이 생긴다. 안전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안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다. 화산은 멕시코, 중미, 그리고 어디에서나 폭발할 것이므로 안전한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럽은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많은 지역의 작은 항구와 저지대가 많아 문제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그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부 지역은 안전할 것이며 남반구 대륙의 일부 지역은 육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새로운 남극은 남아메리카의 남쪽 부분이 될 것이며 새로운 북극은 태평양의 어느 곳이 될 것인데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극이동의 환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모두 새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극이동을 전후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는 초급성 괴질이 창궐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극이동의 환난과 더불어 이 가공스런 괴질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문명을 건설하는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몽고메리는 미래 인류의 생활상을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고 있다. 극이동 후에는 과거에 신으로 숭배되던 우수한 영혼들이 지구에 돌아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세계의 새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극이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극이동의 시연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서로가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새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후의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물질로 되어 있든 에테르체로 되어 있든 그것은 단지 진동 수준의 차이뿐이란 것을 깨닫는다. 두 영역 물질계와 에테르계 즉 인간계와 영혼계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도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루즈 몽고베리에게 영으로 찾아와 극이동과 그에 따른 천지개벽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다는 신비로운 영의 이름인 릴리와 아더포드의 예언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 다행히 좋은 흐름의 영향으로 커다란 환란은 비껴가고 좋은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늘 부족한 영상 잊지 않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건강과 더불어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다. 오래전 큰 맘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가도 끝도 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이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테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라는 언론에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린다. 탐험가인 킹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를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었으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하였는데 이 조각상이 부처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가 되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도시에서 발견된 거인미라들과 부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미국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보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제시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뒤에서 후원해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탑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그의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는 죽음의 도시는 잘못 보면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같이 보였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에
평온히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목격한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달은 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전을 건너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대인들의 미이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시기에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의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의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 이야기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하고 직접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단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년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아시안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속했던 인류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다. 무엇보다 미스테리한 것은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보지 못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 쪽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흔히 이쯤에서 던지는 화두인 외계인이 아닐까?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외계인은 아닌 듯하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나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하다.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 오늘은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시길 바란다. 예언이란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맹신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테니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겠다. 아비냐 아난드는 젊은 천문학자로 그동안 여러 중요한 글로벌 사건을 예측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예언은 베다 천문학과 역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누구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도에서 태어난 아비냐 아난드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측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다. 그의 예언은 주로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사건들을 결합하여 이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비냐 아난드는 7살 때부터 사원을 방문하며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고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 때부터는 천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곧 탁월한 학업 성과를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예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그의 교육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교육 외에도 다양한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천문학뿐만 아니라 지리, 역사, 인류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했다고 한다.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방대한 분량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게 해줬을 것이 틀림없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합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고 이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2025년에 대한 아비냐 아난드의 주요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예언은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패턴에 기초하여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하고 있다.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에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특정 전체의 정렬이 있었을 때 과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음을 짚어가며 그대 전체의 정렬이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갈등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비니 아난드가 말하는 세계전쟁의 시기는 2025년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 느낌도 있으나 정말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이 맞는다면 이는 분명 커다란 지구적 재난이기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일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은 단순히 전쟁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과 식량, 안보 및 국제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니 아난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예언은 결과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세계적 파장을 고려했는 테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에 2025년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예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그저 어린아이 콧방귀쯤으로 마냥 여기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는 특정 천체의 움직임이 과거 세계대전 시기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천문학적 패턴이 반복될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천문학적 패턴의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비니 아난드는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는 과거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통해 미래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것은 그와 비슷한 행성의 정렬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어쨌거나 그는 2025년에 대규모 학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는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그가 예언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예언일 것이다. 대량 학살 예언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포함한 복합적인 재난인 것이다. 아비니 아난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지역을 예언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아비니 아난드는 남중국해에서 중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는 지역 및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이미 여러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로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비니 아난드는 이러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천문학적 패턴을 종합하여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군사적 충돌 외에도 경제적, 제재인, 무역, 경로 차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는 더불어 2025년에 해저 지진 등 심각한 환경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진 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재해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과 해일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특정 천문학적 현상이 이러한 환경재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행성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지진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유사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가 환경재해에 대비한데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환경재해는 단순히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산업활동과 소비 습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과거의 천문학적 현상과 현재의 정렬을 비교하여 미래를 예측해왔다. 특정 행성들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들과 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베다 천문학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예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베다 천문학은 고대 인도의 문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천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고대 지식을 현대 천문학과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는 특정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런 방법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랜 역사와 반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또한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신념은 베다 천문학의 원리와 일치하며 그는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연결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고대와 현대의 지식을 융합하여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그 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비판도 받고 있기도 하다. 예언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천문학적 신념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과거 예언 중 일부가 맞아떨어진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당시 천문학적 패턴을 분석하여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예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예언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름대로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사건들도 예측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몇몇 지진과 홍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러한 예언의 적중 사례들은 그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복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한두 개 맞았다고 하여 그의 예언이 갑자기 신뢰감이 쌓이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여튼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방법은 주로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대과학의 엄격한 검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 종렬이 과거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과 추측에 더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판자들은 또한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대전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예언은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가 말한 세계대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 큰 전쟁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예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예언은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의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이 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갈등 예언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의 예언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할 수도 있다. 특히 대규모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예언을 신뢰한 사람들은 큰 실망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맹신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전쟁 예언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를 과도하게 하거나 반대로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우리는 아비냐 아란드의 2025년 새로운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의 예언은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예언은 그저 재미거리로 여기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충고이자 부탁인 것이다. 오늘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의 예언이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바람해 본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두 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추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 부부 이야기다. 산신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암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 처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 처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병 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병 처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 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병 처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병 처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병 처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엿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화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역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역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역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역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인디고란 단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시글이 나바호 인디안 부족 특유에 태어나면서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에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현상이 나바호 부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과 공통점 등을 상세히 정의하여 그때까지 정신의학에 의해 단순
아동정신병으로 여겨진 여러 증상들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정신병이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디고 차일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 발명가 에디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음악이나 미술 등 어느 지정된 분야에 유독 특출난 천재성을 보인다. 오늘날 중국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엄선한 뒤 정부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며 이 아이들 중 일부는 간단한 훈련을 통해 원거리 투시나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전생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한다. 인디고 차일드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들은 90년대 말까지 약 30년 동안 태어났으며 지구상에는 한 세대의 인디고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 영성단체 혹은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새로운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1980년대 태생 이후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대거 태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오라를 지니고 있는데 인디고 아이들은 빛이 보라가 살짝 곁들인 남색 빛의 오라를 띠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파란색보다 깊은 보랏빛도 약간 감도는 색이다. 남색은 우리 인체의 7 차크라 에너지 센터 중 제3의 눈에 해당하는 색이기도 한데 인디고 아이들은 제3의 눈이 이미 열렸거나 열릴 가능성이 많은 채로 태어난다고 한다. 도린 버추 박사도 인디고 아이들을 직접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인디고 아이들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박사는 인디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리 캐롤과 젠 토버도 1999년 봄에 The Indigo Children이라는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 이들은 이 책 속에서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을 17가지로 정리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3의 눈의 발달 정도가 높다. 이 진동수가 높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3.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제4 차크라가 활성화된다. 4.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전생의 기억 혹은 다른 우주, 행성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5. 창조성이 높고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패하면 배움을 포기하기 쉽다. 6. 높은 감성을 가졌다. 7. 금방 질린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인다. 8.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면 거부감을 가진다. 9. 연민이 깊다. 10. 자라난 후에 인디고 아이들의 전사적 기질은 대의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발현하게 된다. 11. 고감각적인 지각 능력은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누구나 소통되는 일상 방식이었기에 그러한 기능의 특별성을 인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11가지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에 이어 또 다른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크리스탈 아이들이다. 크리스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말로 알려져 있다. 인디고 아이들이 기존의 권위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투사의 에너지를 지녔다면 그 후에 태어난 크리스탈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넘치고 평화로운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크리스탈 아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감정의 치유사이며 자신들이 가진 사랑을 주변에 뿌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아이들을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오라 색채가 수정의 프리즘과 같은 파스텔 색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으며 주위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맑고 투명하여 주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다만 어두운 면까지 증폭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에 있는 상대와 비슷한 성질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일 수 있다. 박사는 크리스탈 아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밝은 인상에 꿰뚫어보는 듯한 눈매를 가졌다. 2. 두 사람을 끄는 매력적 개성을 가졌다. 3. 아주 다정다감하다. 4. 말을 늦게 배운다. 5. 음악적 재능이 출중의 말을 하기에 앞서 노래를 먼저 배운다. 6. 의사소통을 하는데 텔레파시와 스스로 고안한 신호를 사용하곤 한다. 7. 자폐증이나 말, 더듬이로 진단받는 수가 있다. 8. 마음이 온건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9. 남들에 대하여 관용스럽다. 10. 예민하고 동정심이 많다. 11. 자연과 동물들을 깊이 사랑한다. 12. 힐러, 요법가로서의 능력을 가졌다. 13. 수정과 보석에 흥미를 가지기 쉽다. 14. 다른 행성이나 우주, 다른 존재들,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15. 예술성과 창조성이 대단히 높다. 16. 일반식 보다는 채식과 주스를 좋아한다. 17. 놀라운 평형감각을 가진 두려움 모르는 탐험가이다. 18. 군중에 민감해 뉴스를 보기 싫어한다. 19. 그들은 목에 자주 통증을 느끼며 천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다. 21. 온도에 민감하다. 인디고와 크리스탈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제호의 인종이 있는데 그들은 인디고 피플과 크리스탈 피플의 혼합이다. 이들의 배경이나 삶의 패턴의 공통성은 대체로는 부모나 가족과의 숙명적 끈이 짧고 생명의 끈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인맥이 있고 이들의 수명은 거의 대부분 그 무언가에 의해서 연장되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 인디스탈은 인디고적 에너지와 크리스탈적 에너지 양쪽 모두를 갖추고 있어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경향성에 따라 그 변이가 다르겠으나 양쪽의 세포적 형질로 인해 어느 한 시기가 지나면 내면적 균형에 따라서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다. 어릴 적에는 인디고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다가 자라며 크리스탈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다음 그 양쪽의 성향이 그들의 타고난 수면 습성과 함께 골고루 섞이게 된다. 이들 또한 태어나기 전 정보가 부모에게 미리 전달되고 지상에서 합의된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 탄생을 알아보고 기다려온 그들은 이들에게 개인 교사격이다. 가족, 그 이상의 고리가 연계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목적과 소명을 띠고 있어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많이 존재해왔다. 인디스탈은 본인도 모르는 초상 능력이나 현상들이 자주 출시되며 타고난 고감각적 지각과 재능들을 갖추고 있다. 재밌게도 이들은 대체로 내면이 바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왕성한 호기심으로 어릴 적에는 일반 어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며 호기심으로 묻는 이들의 질문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기가 힘이 든다. 저항감이 강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물고 늘어지는 속성이 있어 부모가 이들의 어리둥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들은 상황을 몰고 가기도 한다. 이들은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험가이며 분석가, 연구가들이다. 평생 지칠 줄 모르는 지적 열망은 이들 삶의 키워드가 된다. 혁명적 기질과 인도주의적인 박애정신이 강하여 나서든 나서지 않든 리더적인 역할이 상황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기도 한다. 무모하도록 정직한 이들은 순수성과 연민의 감성도 많아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대체로 많이 있다. 인디스탈은 대상과 상황의 이면을 보며 거꾸로 보거나 뒤집어 보는 사고에 매우 능숙하다.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인디스탈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겪어야 할 경험을 짧은 순간에 무수히 많이 겪어나가며 죽음의 위기나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상식적인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일화를 그들은 남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인디스탈은 자각몽이나 예지몽을 주로 꾸며 무의식 하의 가수면 상태에서 체외이탈하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오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 방식은 해답을 얻어오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의식의 통로가 어릴 적부터 열려 있어 다차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존재들에게서 배움을 얻기도 한다.
그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이지의 것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여러 방면으로 대단히 학구적이며 내적 정열가이다. 이 외에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별에서 온 씨앗이라는 뜻의 스타시드, 스타피플이라는 부류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는 레인보우 아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인디고나 크리스탈 내지는 인디스탈과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긴 가끔은 신동을 넘어 천부적인 재능의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 차일 뿐이라고 학회에서는 인디고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아무렴 진짜겠어 하면서도 세대들 간의 간극을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무언의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시대에 보고 자란 것들의 몇십 배는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게 될 테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초고속 인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집트 기자지구에 있는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의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러시아와 독일 공동 연구팀은 대피라미드의 파장이 200에서 600m인 전파 방해 입자를 조사해 피라미드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를 모형화했다. 다중급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파라오 쿠푸와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두 방과 바닥에 이완성된 세 번째 방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피라미드 건축에 쓰인 자재 등의 정보가 부족해 몇 가지 요인을 가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러시아 국립정보기술기계과학대의 안드레이 에브류인 박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동이 없으며 일반 석회석 성질을 지닌 건축 자재가 피라미드 안팎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했다면서 이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인 기원전 2509년에서 2483년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 쿠푸 시절 건설됐다. 높이 139m, 너비 230m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다. 이번 발견은 고대 피라미드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전자기 에너지가 분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 고효율 센서와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집트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일명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었다고 한다. 이는 불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태양의 신인 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라미드는 천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천국의 계단인 셈이다. 피라미드라는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페라미스에서 유래했다. 재미있게도 이를 해석하면 밀가루, 케이크라는 뜻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처음 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떠올려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이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머라고 부른다. 피라미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복합 구조물인데 파라오는 고왕국 초까지 신과 같은 존재였고 훗날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살아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죽어서는 사후세계에서 신들과 함께 이집트를 수호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공간과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겉모습은 그저 커다란 삼각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복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큰 신전과 왕비의 피라미드 등 조금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재미있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기 위한 의식용 배를 묻을 구덩이를 비롯해서 신전과 나일, 강으로 연결된 긴 둑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작은 피라미드라고 해도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일꾼과 건축 기술자가 필요했고 엄청난 양의 돌이 쓰였다.
물론 크기와 내부, 공간의 내실에 따라 공사 기간도 수십 년이 걸렸다. 피라미드 건축 사업은 파라오에게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 왕조의 자존심이 달린 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피라미드는 원래 새하얀 자태를 뽐냈는데 순백의 석회암으로 외벽이 덮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벗겨지고 말았지만 순백의 초고층 건축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집트의 남쪽 지역에서도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20년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모든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높고 크다고 해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불렀는데,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돼 8m 가까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프 왕의 이야기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한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자세히 담겨 있다. 1824년 이 파피루스를 처음 발견한 헨리 웨스트카의 이름을 땄다. 파피루스는 이집트가 힉소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인 기원전 1650년에서 기원전 155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쿠프 왕의 5 왕자가 심심해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들려준 신비로운 마법사 이야기가 실려 있다. 쿠프 왕이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문자의 신인 토트의 비밀 문서를 찾는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쿠프 왕의 심술 맞고 잔인한 성격을 비꼬고 풍자하는 이야기도 있다. 쿠프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수천 년 전 쓴 파피루스에는 파라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조세르가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한다. 조세르는 성스러운 몸이라는 네체리케트 호루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상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스타바라로 불리는 고왕국 1 왕조의 단층짜리 직사각형 무덤이 바탕이 됐다. 조세르의 신하였던 이모테프가 설계를 맡았다. 원래는 작은 무덤으로 시작했는데 뒷날 계속 증축을 하면서 계단 모양의 피라미드가 됐다고 한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의 돌로 만든 석조 건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축조 시기는 기원전 26세기경으로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하술하듯 당시에는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더욱 완전한 각불 형상이었으며,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용 캡스톤을 씌워 화려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쇠퇴 이후 여러 차례 뜯겨 건축 자재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는 3800년 넘게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며,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기원전의 학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이미 현대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고대 유적으로 여겨졌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보, 로마의 데플리니우스 등이 대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매년 14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세계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들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세계 불가사의의 중심에 있는 이집트 대피라미드는 정말 그 몸집만큼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정밀도와 복잡한 내부 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피라미드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주력은 그 두께만 3m에 달한다. 피라미드와 담장은 약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 중간 마당은 그리 넓은 게 못 된다.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사상 제일 크고 제일 복잡하고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웅장함은 피라미드 내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회랑이나 왕이 묻힌 내실의 복잡하고 정교한 솜씨에 가히 경이로울 뿐이다.
올라가는 통로와 대회랑, 여왕의 방, 왕의 방 등 내부에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은 대피라미드 이전과 이후의 피라미드에는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에만 존재할 만큼 역사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대피라미드의 웅장한 크기, 복잡도,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견줄 피라미드는 현재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건축과 건설,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기하학, 지리학 등에 대한 높은 과학적 지식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프가 주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디에도 왕을 묘사한 벽화나 상형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학 학자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의 낙서와 이집트 연대기, 헤로도토스 등을 참조하여 대체로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 무렵 쿠프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완공에는 약 20여 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이집트인들은 대피라미드를 쿠프의 아크테익베라 불렀는데 이는 쿠프의 지평선이란 뜻이다. 쿠프는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로 대피라미드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의 뜻은 큰 움으로부터 보호받다이며 그리스어로는 케옵스 쥐업사고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쿠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신비에 휩싸인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고왕국 제4왕조 때의 스네프르, 쿠프, 카프레로 이어지는 오직 세 왕의 통치기에 건설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피라미드를 모아봤자 이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 부피의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론과 학문적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피라미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로 중심부는 노란색 석회암으로, 외장석은 흰색 석회암으로, 그리고 내부의 방과 통로, 지붕 등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블록은 일반적으로 석회암으로 평균 2.5톤이며 위로 갈수록 크기는 조금씩 작아진다. 바닥에 있는 어떤 외장석은 매우 커서 15톤의 무게가 나가기도 한다. 가장 무거운 블록은 왕의 방 지붕과 그 위에 중량 경감의 방의 지붕에 사용한 화강암 블록이다. 이들은 40톤에서 70톤으로 추산된다.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라미드의 목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피라미드의 무덤설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마스타바를 피라미드의 원형으로 본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무덤설에 의문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크게 반박할 만큼의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피라미드가 왜 무덤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초의 피라미드인 제세르 왕의 계단형 피라미드에서 미라의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 그 이후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디서도 미라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라미드도 원래는 미라가 있었지만 도난당하고 말았다는 설도 물론 성립한다. 허나 일찍이 미라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 정도는 당연히 남아있을 터이다. 따라서 그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인 듯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덤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지하에 유해와 부장품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피라미드는 지상에 매장실이 있을까? 또한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에는 벽화나 상형 문자가 없다.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이다. 무덤설 외에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있는데 오리온 벨트, 천상의 거울, 물펌프, 발전기, 곡물 창고 등이 있다. 발굴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대피라미드에는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이 남겨놓은 낙서 중에 쿠프 왕 제위 17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피라미드는 쿠프의 무덤이 되었다. 그런데 디오도로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쿠프는 결국 자신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덤이 아닌 어떤 목적을 만들었으며 사용되었을까?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외계 기지는 아니었을까? 한국의 미스테리 500년 된 신비한 우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국운을 알려주거나 막아준다는 전설이 많다. 그 일례로 큰 일이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중대한 사건을 미리 알린다고 전해지는 사명대사의 밀양표충비가 있는데, 이 밀양표충비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으며 종전 이후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환국시킨 사명당 송은대사 유정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다. 일명 사명대사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에 있어 동쪽의 피해를 막아주고 재앙을 물리쳐 퇴조비라고도 불리우는 허묵선생의 척주동의 비 등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유독 미래를 예언하거나 나쁜 애군을 막고 물리쳐주는 비석 또는 신비한 문화유적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비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인 500년이나 된 신비한 우물을 소개해드리겠다. 이 우물은 현재 약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충북 증평군 사곡리 사척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다. 버드나무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500년 전의 조선시대 우물 모습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한 이 우물은 1456년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온다. 이 놀라운 우물은 낮은 구릉 지역 산자락의 북향으로 자리한 사척마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 우물은 오랜 기간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8년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역사와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름드리 굽은 버드나무, 네 토막으로 육각형의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제작된 이 우물은 독특한 점으로는 일반 우물의 1.5배나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장대한 것이 특징이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원형을 유지한 이 우물은 곁에 있는 큼직한 버드나무까지도 무르지만 썩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그 수심 3m가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듯 적절한 물의 양과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느 우물보다 조금 신비롭기는 하나 그렇다고 딱히 이상하다 할 만큼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2번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을 전후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껏 제를 올린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왜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 우물이 3번 넘치게 되는 때에 말세가 찾아온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우물이 넘친다고 말세가 온다는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깃든 전설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매번 2차례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뿐이다. 행여 우물이 넘친다고 마을이 홍수에 잠기는 것도 아닐 테지만 홍수보다 더 무서운 말세가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초기 7대 왕인 세조 당시 수양대군이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낸 세조찬이가 일어난 다음해인 1456년 조선은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때 한 스님이 지금의 충북 사곡리 마을을 지나다 심한 갈증으로 길을 이어갈 수 없자 마을에 들려 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인은 마침 길어다 놓은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직접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오겠다며 집을 나선다. 그렇게 여인이 나간 후 스님은 대청 마루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지만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다소 의아해하였으나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치기도 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할 겸 대청마루에 계속 앉아 있었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스님은 사연이 궁금하고 호기심도 나서 집을 지키며 기다렸다고 한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고
여인은 스님에게 서둘러 물 한 잔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마운 마음으로 물 바가지를 건네받은 스님은 시원한 물 한 잔의 갈증을 달래고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악에게 늦어진 사연을 묻게 되었는데, 그러자 여인은 마을에는 샘이 없어 십리쯤 떨어진 개울가에 가서 길러오느라 늦었다고 늦어진 사연을 스님에게 말하게 된다. 가뭄 때문에 마을 근처의 물은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심이나 되는 먼 길을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녀온 여인의 마음에 감동한 스님은 그냥 길을 나설 수가 없었고, 여인의 고마움에 답례를 하고자 마당 이곳저곳을 자신의 지팡이로 두들겨 보았다. 그리고는 땅 아래가 온통 두꺼운 돌판으로 덮여 있어 물이 솟아날 길이 없는 것을 안 스님은 여인에게 이 마을이 두꺼운 돌들이 많아서 물이 솟아나질 못했다고 말하며 마을을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고목나무 옆으로 가서 이때 구경을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라고 말했다. 이곳을 파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마을 사람들은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곳은 큰 바위가 바닥부터 솟은 돌로 된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리 없다며 스님의 말에 반기를 들자 스님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내어 보면 겨울에는 더운 물이 솟아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찬물이 솟아나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이곳에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굳은 장마철에도 이곳의 물은 넘치지 않아 마을에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의 말에 보통 스님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느껴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믿고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마을 한복판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무려 닷새를 파내려 갔을 무렵 드디어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와 지금까지 파낸 깊은 틈이 모두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스님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마르거나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우물에 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것을 예측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스님이 이러한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곧 이어 이렇게 말했다. 우물이 넘치는 일은 2번까지는 나라의 큰 병고를 예고하는 일이 될 것이나 이 우물이 3번째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스님은 이 예언을 남기고는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겨울에는 따뜻한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된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스님의 예언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물의 이름을 말세우물이라 짓고는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우물로 사용했다. 그 사건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동안 우물은 한결같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늘 마르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콸콸 넘쳐버린 것이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으로 모두 공포에 질렸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선 땅에 왜구가 침략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때가 바로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스님의 예언대로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말세우물을 늘 지켜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로 한동안 평화로웠지만 이 우물은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로부터 다시 300년의 시간이 흐르던 1910년, 정월 중순에 2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경술국시. 1910년 8월에 대한민국은 조선식 민지로 일본에게 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며 다시금 나라는 큰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가 찾아온다는 3번째로 우물에 물이 넘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제공해주는 우물을 신성시하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올라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1947년에는 우물 하단에 석출이 깨져서 보수공사 차원에서 우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마을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전처럼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라앉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모두 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우물이 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해 무당을 불러 제를 올리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기도를 올려 우물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도 1년에 2번씩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전 우물을 청소하고 제를 올리며 우물을 신성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1950년 6월 24일 우물에 물이 가득 차올라 넘칠 뻔했으나 넘치지는 않았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대로 6.25 한국전쟁까지 예언한 우물의 예언은 이제 단 한 번 남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우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치는 그날, 정말로 말세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500년 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우물에 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렸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번 늘 감사하다.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준비한 미국.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모든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당연히 국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르는 참모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극소수의 참모진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재빠르게 위기를 대처해야 할 것이기에 만일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 부서별 극소수의 대표자들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와 같은 지하 벙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휴양지. 그곳 지하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밀 벙커가 있다. 이곳은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58년에서 61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비밀 거처로 건설된 시설이며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 발생 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다. 이곳엔 비상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위한 물품을 비축해 놓은 대규모 대피소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이다. 스스로를 1778년 이래 이국의 휴양지라고 광고하며 사이트에선 잠재 고객에게 소수인 사람들이 아는 삶을 경험해보라 초대한다. 드라이어 벙커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코드명 그리스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발생 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벙커 건설로 시작한다. 핵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 도시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의 피난처로 제격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유한 귀족과 엘리트, 은행가, 기업가, 정부 고문들이 모였고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호텔의 비밀을 모른 채 편의 시설을 즐겼으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건축업자들마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핵에 대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포드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자주 이 호텔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확실히 호텔의 벙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벙커 안에 설치한 소변기가 100여 개가 있었고 이 피트의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으로 늘어선 벽으로 보호되었다. 이 피트는 60cm의 두께를 말한다.
1950년대 후반 내부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강사선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그 시대 최첨단의 고난도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저 흔한 기술이라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마이크가 부착된 개별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의 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도 갖췄으며 이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TV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각 개별적으로 마이크가 연결된 TV가 놓여진 스튜디오를 지하 벙커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에는 수영장, 극장, 볼링장, 승마, 사격장, 탁구, 골프, 연회장, 심지어 카지노와 같은 시설로 가득했다. 이곳이 처음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벙커에 대한 식품 및 의료용품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이 직원은 TV 기술자로 위장해 호텔 업무를 하는 척하며 지하 벙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1급 비밀로 유지되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도 그린브라이어 대변인은 폭탄 대피소도 없고 정부 시설도 없다며 벙커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테드 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졌던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테드 굽은 1992년까지 그린브라이어 벙커가 이미 너무나 구식이었고 현대 기술에 직면하여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 결정을 변호했고 정부가 폭탄 보호소 시설을 다른 1급 비밀 장소로 옮겼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비밀은 계속되지만 벙커는 그렇지 않다. 그린브라이어 벙커 투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사능 방지시설과 153개의 객실을 갖춘 44개의 개별 장소와 부엌엔 60일 동안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을 위한 수면 공간용 금속기층 침대를 갖춘 18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각각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갖춘 진료소와 40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방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늘날 벙커의 일부는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2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 의회의 비밀 본거지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획기적인 일련의 보고서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빌 아킨과 다나 프리스트는 2001년 9월 이후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에 1급 비밀 정보 작업을 위한 33개의 건물 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그 비밀 벙커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 기자 빌 아킨도 그 중 한 명인데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휴먼을 앞세워 미래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되었더라면 국민 모두는 더욱 나라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핵심 참모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모든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왠지 지들부터 살고 보자는 지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느껴져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일본은 반드시 멸망한다. 한국에 대한 예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국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유독 한국에 대한 예언이 최근 들어 많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아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역시 자국에 대한 예언이 존재할 텐데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웃나라인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본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이자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진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871년 8월 27일 태어나 1948년 1월
19일의 생을 마감한 일본의 유명한 예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나 불교 또는 천주교인이 가장 많기도 하겠지만 그 외의 종교는 이단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종교로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스테리를 다루다 보니 우리나라를 벗어난 이웃 국가의 종교를 통한 예언도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으니 그저 심심풀이 땅콩처럼 저런 종교도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다양한 미스테리를 찾다 보니 구글에 올라와 있는 미스테리를 발췌했다는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예언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으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대본교에 대한 공인된 정보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통하여 그저 우리 옛날 옛적에라는 미마처럼 떠도는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재앙들을 예언하여 모두 적중시켰다고 알려진 대구치 오니사부로가 남긴 예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대구치로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1871년 일본 교토의 한 농민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대구치는 어릴 때 몸이 허약하여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모인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진도를 배우게 됩니다. 무녀였던 그의 외할머니는 대구치가 장차 일본을 크게 놀라게 하거나 혹은 재난을 불러올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대구치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구치는 매우 병약했는데 15살까지는 못 살 것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잦은 병치로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7살이 되던 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쓸 수가 없어 모두들 대구치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약했던 대구치가 아닌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구치는 자신의 행방을 몹시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만난 한 신명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대구치의 미간을 살짝 찍었을 뿐인데 그 후로 자신의 머리가 매우 맑아졌고 몸도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구치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영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구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도 며칠 사이에 몸이 좋아져서 나타난 대구치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어린아이의 헛소리 정도로만 여겼을 뿐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 일본에 100년 만에 큰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고 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도 없어지자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대구치는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안다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의 한 황무지로 내려가 땅을 가리키며 여기에 우물을 파면 그 밑에 수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믿기는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고 또 며칠 사이 갑자기 건강해진 몸으로 나타나 영계를 본다고 말하니 속는 셈치고 대구치가 말한 곳에서 물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땅을 깊이 파기도 전에 지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야말로 마을의 가뭄을 해결해줄 큰 샘물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7살이었던 대구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구치를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치는 영계를 통하여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생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며 물건을 공중에 띄우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신명의 안내로 교토에서 대본교를 창설한 대구치는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수많은 신자들의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어느 날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역시나 그의 말대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의 예언은 정확히 적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 능력에 놀라게 되고 그는 1920년에 또다시 신도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3년 뒤에 관동 지역에 큰 지진이 있을 터이니 미리 대비하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동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지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틀렸다며 대구치의 예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은 그저 우연히 맞추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굳게 믿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둘러 관동 지역을 떠나려게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정말로 대구치의 예언 그대로 관동 지역에 아주 커다란 대지진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대구치의 예언을 믿고 그 지역을 탈주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대구치의 명성은 더욱 커졌고 이 소문은 점차 일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일왕도 그를 주목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그는 여러모로 수많은 신자들로 인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21년 제1차 대본 사건이 터지면서 불경죄, 신문지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대구치는 그 속에서 영계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대구치는 자신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윤고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 500년씩 도합 1000년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책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대구치는 자신이 붙잡히던 날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나는 3년 뒤에 일왕이 떠나면서 사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는데 그런데 1924년 2월 다이쇼 일왕이 사실상 퇴임한 후에 대구치는 특별 사면되었고 대구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되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신의 죽음을 예언한다 등의 제목으로 대구치가 했던 예언을 크게 보도하였고 대구치는 이 일로 또 한 번 크게 주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는 요망한 발언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악기로 불리며 다시 수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구치는 악기로 내몰리게 되자 마지못해 중국을 망명하였고 그곳에서 또다시 몽골의 초청으로 몽골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장조린의 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 처형되기 직전에 일본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석방이 됩니다. 이때 대구치는 곧바로 일본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거쳐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본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단체 쇼와신성회를 설립해 지지자만 8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1935년에 다시 체포된 대구치는 7년형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출소할 때 일본은 대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역시나 1942년 대구치가 풀려났을 때 일본과 미국 사이에 과달카날 섬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은 그 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과달카날 섬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본 후에 대구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더 큰 실패는 뒤에 있다. 이번에도 일본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자 일왕도 대구치의 신비로운 능력을 믿은 듯 그를 급하게 불러들이게 하고 그는 일왕을 만난 자리에서 일왕에게 하루빨리 항복하라고 말하며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항쟁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일왕에게 호통치듯 혼나며 대구치는 그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연이은 패전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후에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 대구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급기리에 대구치를 불러 미국과 그에 대해 물었다고 한데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는 미국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훗날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형법을 개정하였고 대구치를 석방해 주었는데 대구치는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향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대본교의 일부 신도들은 대구치가 살아생전 남겼던 81권의 책을 통한 미래의 일본에게 남긴 예언들을 6가지로 정리하여 세상에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일본에 의해 묶인 한 마리 작은 용이 한바탕 큰 불이 꺼짐에 따라 다시 새롭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또한 다시금 가장 중요한 바다의 교량이 될 것인데 그 시간은 돌아간 곳에 해협 문제가 해결된 후 3년이 되는 해일 것이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토기와 사람은 다시 달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가는 것은 몇십 년 전에 태양신이 아닐 것이고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신기한 알약일 것이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과거의 신화는 사실로 바뀔 것이며 신의 혈통에 관한 거짓말들은 모두 들통날 것이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거리를 걷는 것들은 모두 금속으로 된 뼈를 가지고 있는 꼭두각시들일 것이며 진정한 인류는 전신이 모두 포장된 채 액체로 가득 찬 관 속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일본의 하늘은 붉은색으로 뒤덮일 것이며 대지는 끊임없이 우르릉거릴 것이고 재난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열도는 펄펄 끓는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십처럼 떨리다가 침몰할 것이며
결국 일본은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 시간은 청세경이 검은색 국기를 삼킨 후에 5년이다. 마지막 6번째 예언입니다. 미래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전 세계인의 80에서 90%가 죽을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천국에 갈 것이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일본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며 땅 위의 초목들은 자라지 못할 것이고 대지는 찢어지고 파괴될 것이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재난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 재앙은 세계 종말의 모습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 어느 예언보다 직설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어진 대구치의 예언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멸망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청세경이 검은색 국기를 삼킨 이후 5년이 한 것이 2023년이 검은 토끼의 해였고 2024년이 청룡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파란 용의 해인 올해인 2024년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을 계산하면 2029년이 한 것인데 요즘 들어 일본에 큰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본인들도 대구치의 예언이 정말로 적중한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에 떨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저 흔한 예언으로 치부하는 훨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동안의 대구치의 예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냥 코웃음 치기에는 살짝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닌 이웃나라 일본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 대한 예언들은 모두가 밝고 희망찬 예언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일본의 예언은 암울하고 세계 지도에서 없어진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희소병 3가지. 첫 번째, 피부에 물이 닿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희귀한 병. 첫 아이를 낳고 갑작스럽게 물 알레르기를 앓게 된 영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첼은 피부에 물 한 방울만 닿아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통을 호소한다. 몸에 물이 닿으면 고통스러운 탓에 목욕은 2, 3분 안에 끝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지 못한다. 물 알레르기는 수성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약 30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희귀 질환이다. 아직 정확한 증상의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물에 용해된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의 온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물이 닿은 피부 부위는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긴다.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물 알레르기를 겪는 한 소녀는 마치 피부를 사포로 긁는 것 같고 불에 타는 느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는 차가운 수돗물을 마시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 명확한 치료법도 없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 횟수를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최대한 물과 접촉을 피하고 샤워의 경우 차가운 물에 몇 분간 빠르게 씻는 등 생활 수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몸에서 철사가 자라는 희귀한 병.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사는 40세 여인의 가슴과 배에서 철사가 자라고 있다. 맨 처음 철사가 나왔을 때는 대학생 시절 1991년부터였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나온 철사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절로 풀어졌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10에서 20cm가 자라 나왔으며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철사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한다. 누르 여인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옷을 입지 않지만 손님이 오면 할 수 없이 옷을 입는다. 옷을 입었을 때 철사가 옷에 닿으면 온몸이 저리고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항상 엎드려 옷이 철사에 안 닿도록 조심하며 또 의자에 앉을 때도 어깨를 매우 구부려 앉는다고 일간지는 전했다. 철사가 계속 자라나와 누르의 오빠가 그 철사를 잡아 당겨보았다. 그랬더니 철사가 오히려 몸속으로 더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수십 개의 철사들이 누르의 뱃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답한 누르 여인은 수술도 해보았다. 4명의 전문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오빠가 함께 수술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의사들은 뱃속의 철사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했다. 철사 찾기가 힘들자 의사들은 자석을 이용하여 철사를 다 끄집어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철사가 자라났다고 한다.
뱃속에서 자라나온 이 철사는 끝이 뾰족하여 못바늘처럼 생겼으며 색깔도 검은색이다가 노란색이다가 갈색으로 변한다고 누르의 오빠가 말했다. 철사들을 없애기 위해 누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다. 수술은 물론이고 전통 약초도 먹어보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독실한 이슬람교인이며 나는 남에게 저주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또 먹어도 변화도 없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일간지에서는 밝혔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나무인간. 희소병으로 손과 발이 나무 뿌리처럼 변해 나무인간이란 별명을 얻은 인도네시아인 데데 꼬스와라 씨의 몸에 사마귀가 빠른 속도로 자라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데데는 온몸에 사마귀가 나무 껍질처럼 증식해 지난해 8차례 수술을 통해 13.2kg의 사마귀를 제거했으나 다시 온몸을 뒤덮은 사마귀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전날 제거 수술을 받게 됐다.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하산 사디킴 병원의 담당의사 라흐마티나따는 이번 수술에서 1.4kg의 사마귀를 제거했다며 계속 자라는 사마귀를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차례씩 제거하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데데는 지난해 수술 받은 후 연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었다. 라흐마티나따는 데데는 신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담배를 끊은 뒤 상태가 좀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데데의 증상을 인체유 두종 바이러스로 결론 짓고 HPV로 인한 사마귀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비타민 A를 매일 섭취할 경우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렸었다. 데데는 15살 때 상처를 입은 후 손발에 사마귀가 돋아나기 시작해 한 해 5cm나 자랐으며 지난해 8월 첫 수술을 하기 전에는 혼자 목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이 불편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아내도 떠나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 남성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끝에 차라리 양손을 절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나무인간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아불 바잔다르는 24일 AFP 통신에 더는 고통을 참을 수 없고 밤에도 잘 수가 없다며 다소나마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양손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바잔다르는 2016년 사마귀 표피 형성 이상증을 앓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무인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남서부 쿨라에서 인력거꾼으로 일하던 바잔다르는 10대 초부터 손에 사마귀가 나기 시작, 양손 전부와 양발 상당 부분이 나무 껍질처럼 변했다. 이로 인해 노동은 물론 혼자 식사와 양치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질병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 몇 명 안 될 정도로 희소질환이다. 이 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 껍질 같은 사마귀가 자라 손발을 뒤덮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고 바잔다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의 손은 거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일상활동까지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후 병이 빠르게 재발, 다시 과거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25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바잔다르는 외국에 가서 더 나은 치료를 받기를 바라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증상이 더 나빠지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까지 극심해지자 차라리 손을 절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석의사인 사만타 랄세는 바잔다르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환자의 사마귀를 외과적으로 제거했지만 빠른 속도로 재발했고 네덜란드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은 언제쯤 치료제가 나올까?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누구나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다.